5월 31일 날 크리스토라는 작가분이 타계를 했죠. 대지미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때부터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대지미술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를 좀 했었고, 이 크리스토라는 작가를 처음 봤을 때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처음 봤던 게 이 산을 가르는 작업인데, 근데 실제로 못 봐서 좀 아쉽긴 해요. 다들 대지미술은 다들 아시죠? 크리스토는 또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최근에는 주황색 바닷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그냥 대지미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냥 뭐라 할까, 크리스토에 대해서 워낙 이제 대지미술 쪽에서 유명한 작가기도 하고 크리스토를 추모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볼까. 그냥 조사를 좀 해봤어요. 옛날에도 이제 대학교 때 대지미술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거 다 까먹어가지고 뭐 크리스토 또 그다음에 저 누가 있죠? 월터드 마리아 뭐 마이클 라이저 또 되게 많은데 그 자기가 지나다니는 길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작품 만든 사람, 그 사람 이름 뭐더라? 대지미술 특징은 스케일인 것 같다. 스케일이 큰 게 모두 대지미술은 아니지만 대지미는 모두 스케일이 크다. 그렇죠. 앤디 골로디, 로버트 스미스슨, 리차드롱이라는 작가도 있고. 뭐 제임스 터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지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죠. 이게 대지 미술이 기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대지 미술 아시는 분 계세요? 다들 조용. 스케일이 작은 대지 미술이요? 있죠. 왜 없어요? 많아요. 스케일 작은 대지 미술.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보면 뭐 이건 스케일이 좀 크긴 한데 그냥 뭐 이렇게 나무 정도 싼 느낌 정도도 있고 꽃 같은 거를 이렇게 막 꽃잎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만든 대지미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근데 스케일이 크긴 크죠. 이게 1968년도 그 로버트 스미스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뉴욕의 드웬 갤러리에서 어스워크라는 이름의 전시를 기획하면서 시작한 게 이제 대지 미술의 시작이에요. 어스워크가 이제 대지 예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1968년도부터 1970년대까지 그걸 작업을 쭉 하는데 그 로버트 스미스슨이 어떤 작업을 했냐? 이거 다 아실걸요? 이게 뭐라고 하냐? 스파이럴 제티라는 작업입니다. 이게 1970년도였나? 그때 이제 유타주를 가보면 이게 소금 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소금 호수.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방파제를 스파이럴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수면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소금 호수니까 여기 소금 결정이 쌓여가지고 또 이제 막 그런 소금이 보이고 이런 로버트 스미스슨 아니야? 스파이럴 제티라는 미국 그레이트 솔트 호 여기다 이제 돌을 막 쌓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거의 이 작가의 엄청 이제 제일 유명한 작품 중 하나고 이게 막 소금으로 탁 쌓인 게 있는데 어릴 적 바닷가에 쌓았던 모래성이 내 최초의 대지미술. 솔직히 왜 대지미술일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소금 호수니까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쫙 쌓여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내요. 대지미술. 또 수면이 올라오면 또 사라졌다가 내려가면 또 드러나고 이걸로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이 이제 월터드 마리아랑 마이클 하이저 같은 사람이 이랑 같이 이제 그런 어스워크 운동 무브먼트를 같이 벌이게 됩니다. 그 스파이럴 제티라는 작업 있잖아요. 요거 아직도 있대요. 이게 이제 유타주의 공식 그 공공미술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2000 몇 년도더라. 아무튼 그때 이제 이 공식 공공미술로 지정이 됐대요. 네, 그만큼 유명하니까 혹시 유타주 소금호수 갈 일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돌아가신 분 크리스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크리스토가 1935년 6월 13일 이제 불가리아 출생입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소피아 미술학교에서 회화 공부를 하다가 1956년도에 체코 프라하에서 무대장치 공부를 해요. 무대장치 공부를 시작을 하고 1958년도에 파리로 갔는데 이제 파리에서는 처음에 이 작가가 싸는 작업을 스케일이 작은 걸 내요. 이게 포장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조그만한 이런 포장을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자를 포장하거나 뭐 오토바이를 포장하거나 그러니까 포장 조금 뭐 화분을 포장한다던가 이런 걸로 작업을 막 하다가
1961년도에 처음으로 공공 건물 포장을 구상을 하기 시작해요. 건물을 포장하겠다. 이 작가가 제일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이 그 독일 국회의사당을 이제 포장을 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작업이 제가 알기로는 기획을 24년을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1971년도부터 이 국회의사당을 싸겠다라고 기획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독일 국회의사당이죠. 독일 국회의사당에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의 표결도 있어야 되잖아. 건물 이게 진짜 뭐 예술이냐. 그 다음에 이거 공적 업무, 이런 자기네들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건물이 또 훼손이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무튼 기획부터 제작까지 24년이 걸린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71년도에 처음 이제 기획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94년도에 승인이 납니다. 이게 해도 좋다. 23년 있다가 승인이 나고, 이걸 제작하는데도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1,300만 달러의 돈이 들어가요. 포장하는데. 그래서 무슨 뭐 이 싸는 줄 길이만 뭐 16km, 거의 20km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무게만 어마어마한, 넓이도 어마어마한 천들을 이제 다 그런 제작을 해서 덮어 씌우는 작업, 이런 제작 기간만 해서 3개월이 걸린 작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이제 포장을 하고 나니까 여기 국회의사당이 구경을 하려고 사람들이 뭐 몇백만 명이 왔대요. 그 당시에 1995년도에. 근데 이제 웃긴 게, 이 국회의사당을 싸고 2주 만에 철거를 해요. 2주 만에. 이 작가가, 크리스토가 자기 작품을 딱 관통하는 그 모토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술을 소유할 수 있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고정관념을 허무는 데 있다. 나의 작업은. 그래서 그 고정관념에서 해방된 자유야말로 내 작업의 주제다라고 합니다. 대지미술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게 재밌는데, 그때 당시 1960년대, 70년대에 그 미국에서는 뭐가 유행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너무 나만 떠드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60년대 그때 한창 이제 뭐 비틀즈라던가 이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있었어. 뭐죠? 그 영화도 거기 그런 그 있지 않나?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 같은 그런 영화도 보면은 그런 문화에 심취해서 막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아니야, 미니멀은 아니야. 이유입니다. 미니멀 팝아트 이유예요. 이게 뭐냐면 히피 문화랑 결합이 돼요. 히피. 안 해? 히피즘? 오이씨. 히피 문화랑 결합이 된 거예요. 1960년대 그 미국 상황이, 베트남 전쟁 있고, 뭐 존 케네디 암살, 뭐 그다음 마틴 루터 킹 암살, 뭐 LA 흑인 폭동, 뭐 이런 식으로 막 일어나서 미국 사회에 대한 막 분노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히피가 이제 뭐 미국 시민권 운동,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미술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이 대지 미술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미니멀리즘이라던가 그다음에 팝아트가, 특히 이제 그 팝아트가 그 누구죠? 앤디 워홀이 작품은 상품이고 예술은 비즈니스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팔 수 없는 작품을 하고 싶은 거야. 그거에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니멀 아트도 그때 당시에도 엄청 비싸게 팔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잭슨 폴록 그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크 로스코 작품이라던가 다 이제 엄청 비싼 가격으로 그때 막 미국 미술이 진짜 엄청 부흥이 되고, 그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거기서 막 스타가 나오고 이렇게 할 때 딱 그거를 관통하는 얘기를 한 거지, 앤디 워홀이. 그러니까 설치 대지 미술 작가는 자본주의 유혹을 이겨낸 정신 승리. 정신 승리라고 봐도 되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내 작품을 그렇게 팔지 못하게 나는 하고 싶어. 이런 기성 세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관통해왔던 그 청년층 그 히피 문화에 약간 결합이 돼서, 항상 어떤 문화든 어떤 미술 사조든 간에 되게 그런 반발을 하면서 나오잖아요. 난 싫다 하면서 반발하면서 이 어떤 하나의 사조가 또 나오고 또 하나의 사조가 또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팝아트와 그 미니멀리즘 아트에 반발하면서 나온 게 이제 대지 미술이죠. 이게 또 근데 웃긴 게, 대지 미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내가 자연을 그때 당시에 그런 반문화 운동으로서 히피즘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냥 이제 자연주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작품을 했지만 뭐라고요? 안 팔릴 리가? 아 잠깐만요. 사진집을 출판해서라도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을까? 다른 출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했지. 그러니까 공공미술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화 작품, 드로잉 이런 걸 팝니다. 설계를 얘네들도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는 이제 어떤 자본으로에 대한 해방이라든가 무슨 뭐 내가 내 작품 그치 그러니까 이런 작품 이런 걸 팔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팔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대지미술에 대한 문제가 또 뭐 비판이 또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건물 초대형 건물 하나 짓고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런 이렇게 쌓는 작업이나 아니면 그런 대지의 어떤 뭐 그런 것들 무슨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런 엄청난 규모의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이런 공공 자본도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엄청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환경 오염. 환경 오염은 이게 생태계가 파괴돼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거 아세요? 그 크리스토가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 그 한강을 쌀라 그랬대 한번 서울에 와서 2000년대 이거는 저 아는 그 약간 건너 들은 그 서울시 공무원한테 건너 들은 실제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초중반이었나 그때쯤에 한강을 이제 그런 그 싸는 프로젝트를 한번 하려고 그랬대요. 그 천으로 한강을.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먼저 한강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한강을 다 싸는. 근데 문제가 그때 이제 얘네들 그 공공미술, 대지미술 문제가 뭐냐면 그 생태계가 완전히 다 진짜 많이 파괴가 된대. 그 한강을 또 2주 정도 싸면 이제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또 밑에 그 살고 있는 모든 그 동물이나 식물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던가 뭔가 생태계가 이제 많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크리스토 작업을 한강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죠. 그죠? 한강을 쫙 싸가지고 하여튼 그런 환경 그런 문제라던가 그런 게 있고 모기장으로 쌌으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술과 욕망의 경계선 연장선이라 대지미술이 환경을 고려한 작업이 아니니까 환경만 고려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막 환경을 파괴한다는 문제가 제일 조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작업의 철학을 위해서 팔지 못한 작업을 만들겠다. 자연주의 아까 히피이즘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어떤 자연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 파괴하는 환경 파괴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거대한 작품들 있잖아요. 엄청 큰 작품들. 특히 이제 이런 작품을 제작을 하려면 이런 외딴 섬 그러니까 요런 이런 섬이나 뭐 이런 사람들 발길이 좀 안 닿는 곳에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비행기나 헬기를 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지 못하는 이상. 그러니까 온전하게 보려면. 그러면 또 어떻겠습니까? 얘네들이 거부했던 그런 뭐 부자들이 그림을 사고 예술은 비즈니스고 미술 작품은 상품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또 부자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작품이 또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여야 감상이 가능한 거야. 관람객층이.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욕을 또 먹은 적이 있고. 그래도 볼 사람은 보겠죠. 부자들에겐 재미있죠. 뭐 그쵸.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내 땅에다 해달라.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들 보려면 실제로 보려면 이게 어디서 봐야겠어요. 이게 비행기 쫙 타면서 그냥 헬기 쫙 타면서 그냥 밑으로 그냥 보는 거잖아요. 이런 풍경들을 관람을 하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아까도 말했던 그 리차드 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작업을 하냐면 그 자연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요. 이 작가 리차드 롱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막 돌을 이렇게 그냥 주변에 있는 돌을 그냥 갖다가 쌓아 놓는 거야. 근데 이것도 또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대지미술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모르면 이 뭐야 이거 돌 쌓아놓은 게 이게 작품이야? 이런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야. 대지미술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들을 모른다면 이 뭐야 이게 돌 쌓아놓은 게 뭔 작업이야? 어? 이 뭐야 이게 길 내놓은 게 무슨 작업이야?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이게 어떤 작업이냐면 리차드 롱이 계속 걸어. 이 그 들판 이 있자고 밭을 계속 걸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걷는 길을 만든 거예요. 이게 작품이야. 그러니까 작가가 이런 길을 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진짜 인위적으로 파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이게 그냥 계속 걸어가지고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전 그런 어떤 그 대지미술가들처럼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물과 어떤 인간의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죠. 이 말도 맞아. 거의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하나의 작품이 와서 그런 비판적인 부분이 생기면 그 비판을 수용을 하고 그 비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작품이죠. 현대 미술이죠. 그래서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최대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내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근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이야기들을 모르면 그냥 보고 뭐야 이 작업이라고? 뭐 등산로 아니야? 이거 뭐 올레길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 수행자 같다. 그럴 수도 있죠. 수행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지미술을 저도 이제 그 제가 대학교 때 많이 되게 좀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게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대지미술에 대한 얘기. 개념 미술의 최대 단점은 역시 맥락을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 대중은 거기까지는 못 간다. 그 맥락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현대미술 이야기에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보이는 표현 자체만으로 아까 말했듯이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뭐 공격적으로 하고 야 이게 돌 깔아놓는 게 무슨 예술이야 나도 깔겠네 이러면서 근데 크리스토가 이제 그 타계를 하면서 일단은 약간 대지미술이 갑자기 옛날에 그 공부를 좀 했었던 그 대지미술에 대한 그 다시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부인도 예 맞아요 크리스토랑 클로드였나? 근데 그 장클로드 이분 이게 부인분은 한 십몇 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프랑스 있을 때 파리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그 무슨 초상화 작업 뭐 이런 걸로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이게 연이 돼서 같이 이제 대지미술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대지미술이 또 그런 게 있네요. 대부분 다 장소 특정적 작업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소멸이 된다. 무조건 영원할 수 없다.